이러한 상황을 개선한 게 IMF 사태예요. 우리가 IMF 때 경제가 거덜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아픔도 겪었지만 IMF를 통해서 이런 관치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키입니다. 오늘은 금융위기를 극복한 역사 속의 지혜 그 1편으로 1997년 IMF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MF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 가장 주범이 정부의 무리한 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IMF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당시 정부가 어느 정도 무리한 환율 정책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88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1984년서부터 IMF가 일어난 1997년까지 13년간 우리 환율을 800원대에서 꽉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13년간 800원대에서 거의 고정 환율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는 우선 그때 정부는 왜 그거를 800원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묶어놨을까요? 그 당시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와 노태우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경제에서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일반 달러 시대를 앞당겨 선진조국을 창조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페인이 정권의 전립 기반과 연결돼서 이게 성역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서 선진조국을 창조하겠다는데 아무도 이제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환율을 고평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1만 달러 시대가 이제 앞당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 미국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율을 800원으로 묶어 있었던 13년 사이에 우리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5.4%예요. 그러니까 13년 사이에 우리 물가가 거의 100%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올랐어요. 정확히는 97.5%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물가하고의 차이가 13년 사이에 거의 40% 이상의 이제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을 똑같은 100이라고 봤을 적에 우리 물가는 이제 197이 된 거고 미국 물가는 한 150 정도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의 환율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한 40% 정도는 평가절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800원대가 아니라 1997년에 이르러서는 우리 환율이 1200원대라야 이제 정상적인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800원대로 이제 억누러 놓은 겁니다. 즉 정부의 이러한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곧 무리한 환율 방어는 이게 바로 IMF 사태의 주범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왜 IMF 사태를 맞았는지 그거는 그 당시 정권이 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무리하게 우리 원화의 고평가 정책을 했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세 분이 이 IMF 사태의 사실상 주범입니다. 자, 그 다음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원인은 당시 종합금융사라고 종금사의 돈놀이가 화를 불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섣부르고 급하게 세계화를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99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OECD를 가입하게 되는데 OECD 가입을 위해서는 이 자본시장이 좀 자유화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자유화도 좋지만 자유를 하려면은 먼저 이제 감독기구 같은 걸 만들고 규정이나 절차를 한 다음에 이 차근차근 해야 될 텐데 감독기구도 없이 종합금융사의 설립 허가를 막 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금사가 영업한 행태가 금리가 싼 일본의 단기대출 3개월짜리를 빌려와서 금리가 비싼 국내의 장기대출 혹은 심지어는 동남아 금융시장에 장기대출을 해줌으로써 만기 불일치 방식의 돈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당시 일본의 금리가 쌌기 때문에 특히 단기대출 금리는 더 쌌어요. 이 단기대출을 많이 빌려와가지고 이거를 장기대출로 해주면 외환 위기가 닥치면 그 단기부채 비중이 많으면 그 롤로버가 쉽지가 않아요. 1991년에 우리나라 외채가 한 391억 달러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 직전인 1997년에는 요 6년 사이에 우리 외채가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때 한 12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부채들이 생겼는데 그 부채의 60%가 단기 부채입니다. 그게 3개월짜리 단기 부채. 외환위기가 들이닥치니까 이 단기 부채의 롤오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이 당시 종금사들의 이 만기 불일치 방식의 이 덤벌이가 우리의 외채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종금사는 이 설립허가 자체가 사실은 큰 이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종금사의 설립허가가 이권화됨으로써 정권과 어떤 면에서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들 종금사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정권이 필사적으로 그렇게 환율을 방어한 이유가 하나는 선진조국 창조하기 위해서 뜬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종금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율 방어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요인은 이러한 무리한 원고를 고집함으로써 무역 적자가 계속 누중되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무역이 흑자로 돌아서서 우리가 무역 흑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리한 원화의 절상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원화 강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점점 나빠져서 적자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적자로 돌아선 게 IMF 사태가 날 때까지 7년간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는데, 특히 위기 직전의 4년간은 무역 적자 폭이 굉장히 컸어요. 4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의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외환 보유가 우리가 한 200 내지 250억 달러 상태였었는데 4년간 무역 적자가 430억 달러 됨으로써, 즉 빠르게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를 메꾸기 위해서 단기 외채를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우리 환율 시장을 그 시장에 맡겨서, 즉 수요와 공급에 맡겨서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만들었으면 이러한 IMF 사태라는 불상사는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800원대를 유지하려는 고집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서는 당시는 관치경제 시대였습니다. 즉 시장 기능에 의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모든 상황을 판단함으로써 어떤 비효율과 심지어는 경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잘못 판단할 경우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관치경제 시대에는 국내 자본 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자본의 배분 결정을 정부가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가 아닌 정부가 이자율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달러의 배분, 외환의 배분도 정부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환율도 관주도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한 게 IMF 사태예요. 우리가 IMF 때 사실은 경제가 거덜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외국 자본들한테 어이없게 많은 기업들이나 주식이 헐값에 넘어가는 이런 아픔도 겪었지만, IMF를 통해서 이런 관치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치 경제가 이승만 초대 정부서부터 계속돼 왔는데, 박정희를 거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세계 경제 변화에 둔감했던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무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IMF 사태 직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을 보면 한 400%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4배나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부채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미국이 한 150%, 일본이 한 190%, 대만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해서 부채 비중이 한 85%뿐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채를 갖고 하는 기업의 풍토가 사실은 IMF를 통해서 많이 고쳐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워싱턴 컨센서스인데 워싱턴 컨센서스란 뭐냐면 이게 미국의 일종의 금융과 외환시장 정책입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나오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자 자기 나라의 적자를 앵기는 일본과 서독 등 주요 5개국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1985년에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합의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이유는 당신네 나라들이 당신네 통화들을 너무 평가절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적자가 많은 거다. 당신들 통화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달라라고 해서 이 합의 이후에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당 259엔 됐던 게 한 3년 내로 120엔까지 2배 이상 치솟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한 2년 지나서 보니까 외국 통화들이 절상을 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7년에 미국이 다시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환율을 조정해봤지만 이게 미국 무역 적자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환율 조정이 아니고 당신네 나라들이 내수를 부양해서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브르 합의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긴축으로 가야 됨에도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통화 팽창 정책을 쓰므로써 버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생각을 한 게 이제는 제조업을 가지고 미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융산업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미국 밖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빗장을 벗겨서 이거를 개방경제로 만들고 시스템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1990년을 전후해서 미국 정부와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대행기관이나 다름없는 IMF나 세계은행들이 워싱턴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거는 월스트리트의 이제 헤지펀드나 미국 재무부 연준들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뜻에 발을 같이 맞추게 됩니다. 즉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빗장을 벗기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안정화나 경제 자유화, 민영화가 그 뼈대가 되고 구조조정 내용들로서는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립을 허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매수를 허용하고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등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걸고 각국이 외환위기에 봉착한 틈을 타서 각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시키겠다라는 결의가 담겨 있는 그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기회로 IMF를 내세워가지고 각국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관철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각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빗장을 다 벗겨냈습니다. 알다시피 중남미 금융위기 이후에 동남아 외환위기로 번지고 우리나라도 IMF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도 IMF 협상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양반조차도 이게 시장 근본주의 행태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한때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지했던 폴 크루먼 교수도 자신의 컬럼에서 이런 상황이 개발도상국들한테 나중에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된 게 없더라. 오히려 그들의 불평등 수준을 악화시켜가지고 더 빈곤해지게 만들었더라. 라고 해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론을 폈습니다.